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황태순 평론가님 모시고 하는 특별 초대석 2부로 이 인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 뭐 하늘 아래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할 것처럼 이렇게 대단했는데요. 그리고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신선하다, 관료적 병폐가 이렇게 판을 치는 외교부를 갖다가 일소에 좀 청소한다. 더 나아가서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적임자다 이랬는데, 이 두 사람이 가만히 뚜껑을 열다 보니까 엉망이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도 5.18 관련해서 발언들이 참 과거 행적이 기가 차고, 또 뭐 이낙연 총리도 이제 통과는 했습니다만은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나올 사람들도 이제 막 그럴 거라 보고,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나온 것이 현역 의원들을 4명을 아주 그냥 통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뭐 아주 또랑치고 가재 잡고 저 비주류들한테 한 자리씩 싹 던져줘서 이 좋은 평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국회 통과도 좀 쉽게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을 낙마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김부겸 의원, 김영춘 의원, 또 뭐 김현미 의원, 도종환 의원 네 분 현역 의원들을 갖다가 먼저 각기 장관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무위원, 즉 장관이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고, 이것은 국무총리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입김이 어느 정도 닿다고 보는 것이죠, 의회에. 그렇죠. 그런 국무총리를 통해서 일정 부분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 최소한 약간의 내각제적 요소를 조금 넣는 거죠. 진짜 딱 이만큼인데, 이번에 누가 제청했나요? 황교안 총리는 이틀 만에 집에 갔고, 그러면 유일로 부총리가 제청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낙연 되기 전이고, 이낙연 후보자였고, 이낙연 총리는 당시 후보자였고, 그 다음에 뭐 처음에 본 급한 대로 뭐 강경화, 그다음에 보면은 김상조, 또 김동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유일로 부총리,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제청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 네 분에 대해서 제청했던, 물론 제청했겠죠. 했으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설명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제청을 분명히 했다고 하거나, 또 마침 그 즈음에 보면은 이른바 인사파동 때는 정신이 없을 때 아닙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과연 통과할 것인가? 그 당시 야당 자유한국당, 처음에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였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 토요일날 보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면 빵 한 조각의 사연과 닭 한 마리의 사연이 다르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계속 거듭 얘기했던 이른바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이 있습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죠. 그것이 보면 위장전입, 병역면탈, 표절, 탈세, 부동산 투기,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철저하게 배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임종석 실장이 말을 바꿨고, 월요일날 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뭐 국민들의 양해를 구한다, 양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수선했었어요. 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른바 느닷없이 이 네 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 어떤 지명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와 함께,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도랑치고 가재 잡으셨다고 그랬죠. 저는 1타 2피, 1타 3피라고 봅니다. 왜 한 피? 아마 이건 천하의 우리 황장수는 이거는 미처 생각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김영춘 의원 지역구가 어디죠? 대구. 부산입니다. 아, 대구는 부산. 김부겸 어디입니까? 대구. 대구죠. 다음에 김현미 이쪽, 저쪽 고향이죠. 특히 보면 도정환 충청이고. 충청. 이 보면 지역 지역 안배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지사 후대 보는 그렇죠. 후보 관리. 왜냐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만 힘을 쓰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대구 같은 경우도 현재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이른바 자기들이 그야말로
지금 보면 먹을 수 있다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70% 넘어. 그리고 저 대구에서 보면 김부겸 의원에 대한 또 보면 지지도 있고 기대도 있고 여기서 장관 한 1년 훈련시켜서 내년 한 3월쯤 옷 벗겨갖고 그 다음에 도지사 출마시키겠다 하는 그런 어떤 도지사는 시장 출마시키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뭐 어수선한 분위기를 갖다 좀 그러니까 관심을 돌리죠. 관심을 돌리는 효과도 하나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당내에 있는 비주류들한테 뭐 덕덕덕 저 보면 자리도 하나 주고 또 하나는 지금 뭐 5대 뭐 비리 뭐 6대 비리 뭐 7대 비리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만 현역 의원들이 낙마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이걸 끊어줄 수 있지 이 소란을 그죠? 그렇죠. 끊어줄 수 있죠.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선거까지를 갖다 겨냥하는 그것은 얼마 전에 사실상 지금 현 여권의 가장 큰 어른이라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예. 이해찬 전 총리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수를 괴멸시켜야 된다. 그거는 이제 후보 시절이지만 최근에 집권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작해서 2020년 총선 때 21대 총선 때 완벽하게 의회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의원이 한참 대선 기간 중에 있던 20년 집권 계획을 하는 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 하루 앞도 모르는 게 정치인데 20년까지 내다보고 참 책사는 책사인데요. 예.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초반에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이 정의나 한마디로 원칙의 기준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위장 전입에 착한 위장 전입이 있고 나쁜 위장 전입이 있는가? 위장 전입에 부동산 투기용 위장 전입은 되지 않고 자녀 학교 문제 위장 전입은 이해해야 된다. 또 이 마누라 직장 위장 전입은 이해해야 된다. 또 위장 전입을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인 2005년 7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위장 전입은 이해 못하고 그 이후에 위장 전입은 이해해야 된다. 지금 위장 전입됐다고 해가 처벌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공소시효니까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장 전입이 부동산 투기든 어떤 용도의 위장 전입이든 위장 전입이나 남은 이 5대 결격 사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이 총리나 장관을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왔을 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어느 수준의 한마디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무슨 걸렸다 해서 곧바로 사법 처리돼가 뭐 깜빵 간 사람 하나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굳이 구분을 하려고 드는 게 나는 문재인 정권답지 않다. 그렇게 원칙과 도덕과 정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반칙과 특권을 없애자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되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요 보면은 그런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월요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보면은 한 그 얘기를 갖다 이제 설명 이른바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리는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까지 정치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정치화. 근데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정치화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인사청문회는요 정치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검찰에서 하는 사법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은 만약 사법적으로 죄를 졌으면 아예 거기 오지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살았지만 흔한 얘기로 이 세상에 꼼수를 갖고 살아와서 과연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갖다가 끌어나가는 그런 어떤 항해사로서 기관장으로서 리더로서 그 사람 나머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할 수 있는가 수능에 영어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러죠. 수능 동의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바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걸러보는 과정이 바로 인사청문회 제도니까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치화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네. 어떤 사람은 통과하고 그러니까요. 시절이 여야 관계가 원만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못한데 안 되기도 하고 또 현역 의원님은 웬만하면 다 통과하고 예. 그런 게 되는 것 자체가 정치라는 거죠. 이게 정치 이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치이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치화됐다는 것은 너무 뭐랄까 본말을 전도한 말씀인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구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위장 전입도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이냐 또
이른바 애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 그 애들과는 그거는 맹모삼천지교니까 봐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국민들의 가슴을 너무 후벼 파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지난해 우리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때 가장 기억에 나는 얘기가 뭡니까? 이대 말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바로 정유라가 2014년 부모의 그 돈도 백이다. 예. 능력 없는 너네 부모를 원망하라. 이 한마디에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마치 프랑스 대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마리 앙뚜아네스가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자 보세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서민들이라고 자기 자식 좋은 학교 안 보내고 싶죠. 강남에 있는 파라군의 학교 파라군 좋은 학교 보내고 싶죠. 보내고 싶죠. 왜? 지금 현재 보면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 특목고를 빼고는 웬만하면 좋은 학교는 다 파라군에 있습니다. 파라군에 있죠. 다 파라군 보내고 싶죠. 누군들 안 보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갈라인데 돈이 있어야지 내가 전세로 옮기지. 내가 백이 있어야지. 그런데 보면 자 저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저 더욱하니 자기 모교에 보니까 그것도 관사로 쓰고 있는 사택에다가 관택이라고 하나요? 사택이라 봐야죠. 거기다 슬쩍 흔한 얘기 부모 백을 통해서 그리고 사택에 해놨으면 사택 주인은 학교인데 학교에 짜웅해서 짜웅 뭡니까? 사택에 이른바 뒤에 쏘곤쏘곤해서 그 그러니까 학교는 위장 전입자를 갖다가 찾아내서 교육청에 찔러서 교육청이 그런 것을 주민등록법으로 이렇게 처벌하게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장 전입을 제일 많이 적발하는 기관이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용서가 되고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는요 그거는요 위장 전입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대 비리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병역면탈,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가 들어가요. 그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기는 위장 전입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부분을 놓고 그것도 2005년 7월 이후, 그러니까 2005년 7월 이전에 이미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 법은 인사청문회에서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DJ 정부 때부터 계속 정확히 말하면 YS 정부 때부터입니다. YS 정부 중엽부터 지금부터 대략 한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것이고 그것이 법제화된 것이 2000년 5월에 처음으로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4대 권력기관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2005년 7월에 되면 이른바 국무위원 등 장관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공직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보면 위장 전입하면 안 되죠. 병역 면탈하면 안 되죠. 조세 포탈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그것도 2005년 7월로 잘라서 이거는 봐줄 수 있고 이 기준을 갖다가 누가 정합니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정치하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이러이러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입니다라고 내미는 쪽에서 내부 검열 과정에서 걸러야 될 기준인 것이고 그 검열 기준을 갖다가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인 국회에다가 강요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이전 정부보다는 자신들이 도덕적 우월성이나 이런 게 훨씬 낫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장관이나 총리를 할 수 있는 이 상류의 이 어떤 있는 이런 이 캐리어를 보유한 사람들을 대부분이 한국적 현실에서 이런저런 부분을 어기고 살아왔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5대 결객사유 한 개도 없어요. 뭐 이 석사 수료했고 땅 한 평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군대도 또 뭐 갔다 왔고 아들내미도 군대 갔고 이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할 끈덕지가 없어요. 사실 이런 걸 5대 결격 사유가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 이 레벨이 있어야 5대 결격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일반 국민들은 이걸 어기려다 어길 능력이 안 돼서 못 어기고 사는데 그걸 앞장서서 어긴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나는 내가 잘 모르고 지금 인수위도 없었고 짧기 때문에 검증시간이 추천을 할 거니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있는 대로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마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국민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야당은 엄격하게 적발해서 이렇게 날려주시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고도 안 되면 진짜 사람이 없다고 하면 5대 결격 사유가 없는 충분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한테 공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국민들이 그야말로 열화같이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청문회의 기준을 갖다가 완화해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 다음 청문회가 망신 주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고 인사 그 임용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도 또 바꿔야 된다 등. 그래서 사람이 다 문제가 되니까 이제 문턱을 낮추어서 더러운 사람들도 쉽게 통과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문재인 정권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거 하늘 아래 진짜 정권이라는 건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요 저는 뭐 일견 보면 이해하는 구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상의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한 67일 정도 인수위. 저 대통령직 인수위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은 본인이 보면 대선 시절에 걸었던 공약도 일정 부분 좀 손을 보지요. 그다음에 인사들도 충분히 이제 보면 좀 이렇게 보면 챙겨보고 또 그때 되면은 뭐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국세청이 협조를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보면 인사 검증 충분히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번에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5월 10일 날 바로 취임하다 보고 또 그 전에 사실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뭐 처음에는 막 또 가다가 또 뒤에 나또 안철수 뭐 따라 붙지 않았어요? 잠깐 따라 붙었죠. 잠깐 그냥 2주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건 첫째고, 둘째는 저는 이번에 잠깐 아쉬웠던 뭐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사실 굉장히 국민들한테 참신한 느낌을 줬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뭐 우리 뭐 커피 들고 뭐 이렇게 와이셔츠 긋고 뭐 그것도 그러다 치고, 두 번째 저는 좋았던 것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갖다가 청와대로 예. 오찬하면서 막 대화하고 앞으로 여야정 협의 잘 해보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분위기 했잖아요. 그랬다면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랬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미 당초 보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했을 때 이거 그냥 뭐 누워서 뭐 시원죽 먹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또 안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저것 앞으로도 지금 이 부분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4명의 현역 의원 장관을 끝날 이야기 아닙니다. 앞으로 장관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장관은 뭐 한 번 이번에 박아놓으면 5년 계속 갈 겁니까? 그럼 여기서 단추를 잘 꼽으려면 아까 국민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를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툭 하면은 예. 아침마다 불러서 조찬하고 심지어 백악관으로 부른 게 아니라 호텔로 가더만 하죠. 그다음에 골프 치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저 옛날 레이건 돌아가셨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르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그 의원들 불러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밥 먹고 또 잠깐 짬내서 커피하고. 이번에도 그거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우택 원내대표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정이 이러저러한데 이번에는 조금 보면은 좀 살살 좀 살펴주삼, 좀 봐주삼, 뭐 이런 얘기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과연 누가 과연 그 장관을 제청했는지도 모르는 4명의 장관, 이거 아마 유일한 부총리 했겠습니다만은 거기다 보면 또 최근에 나오는 사드 문제까지도 그런 국내적인 혼란스러움하고 뒤에 엉키다 보니까 물론 지금 오늘 금요일입니다만은 저 한국갤럽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수행 지지율이 84%, 역대 대통령이 최고 높게 나왔어요. 지금이야 하기야 이런 분위기에서 뭔들 안 높게 나오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단추를 잘 꿰어야만이 다음 단추도 꿰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너무 많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나하나의 어떤 해명과 어떻게 보면 그런 성명들이 듣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가슴에 보면 상처기를 주는 그런 얘기였다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지율이 99.9%가 나오더라도요, 지켜야 할 거는 지켜야 되고 갖춰야 될 거는 갖춰야 되고 원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지지율이 정권이 높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파쇼 체제로 가는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게 머리를 낮추고 이렇게 겸손하게 역대 총리 후보자 중에 가장 겸손하게 처신을 하던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총리 되면서 취임식에서 공무원은 촛불혁명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촛불혁명을 한 국민의 명령에 순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존중합니다. 그 말에 빗대어서 보면 촛불혁명이 뭡니까? 대통령이 아직 직접 받은 것은 하나도 안 나왔지만은 어쨌거나 부정에 개입되었다라는 의혹으로 대통령을 끄집어내라서 탄핵을 시키고 구치소에 가두어서 구인장까지 발부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촛불혁명의 정신이라고 보면 부패의 소지를
부정부패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촛불혁명의 기본적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면 촛불혁명을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이번에 장관 총리직에 나선 사람들의 살아온 행태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촛불혁명과는 부합되는 겁니까? 한번 보세요. 부동산이니부터 해서 그림이니부터 해서 위장전입이니 백력이니 투기니 모든 의혹들이 다 나오고 국정원장 된 사람은 1년에 6억 6천만 원이 3차장 되고 난 다음에 늘어나고 상가를 5채를 가지고 어쩌고 그 다음 퇴임 이후에는 또 무슨 유관 단체에 고액의 고문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촛불 정신이냐라는 부분을요. 그것도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촛불 정신을 필요하면 툭 하면 촛불 정신 하다가 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순응해서 또 이렇게 낮추자 어쩌자. 촛불 정신 말씀하셨는데 그 촛불 정신 이야기 하시는데 촛불 정신은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촛불 정신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헌정사상으로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지난 3월 10일 날 헌재의 그 당시 판결 이정미 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었는 그거 보세요. 핵심 뭐냐니까 현직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치주의 정신을 어기고 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죠.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듯한 처신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때문에 대통령 파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촛불 정신, 이른바 언필칭 촛불 정신의 핵심도 그야말로 어느 특정 계파나 특정 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공이 적용돼야 돼요. 공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그 촛불 정신의 핵심은 바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습니다만 요즘도 그 문재인 정부 조금 쓰는 표현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 있죠. 비정상이 정상화입니다. 비정상이 정상하고 그야말로 법치주의 회복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갖다 지키는 그런 과정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뭐 지지율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갤럽 84%인데 역대 최고 수치를 누렸던 사람은 YS 대통령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93년에 집권 직후에 보면은 칼국수 드시면서 앞으로는 돈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사정의 칼날 휘두르고 그야말로 신한국 창조 칼날 휘둘렀죠. 94%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막 몰아치던 YS 정부도 결국 보면은 서서히 인치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뭔가 국민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막 확 그런 분위기 뭐랄까 박수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점점점 번지면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되면은 이것이 뭔가 법치주의 핵심이 뭡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측 가능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꼼수가 되고 내로남불이 되고 그 내로남불이라는 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데 가장 무서운 게 법치주의의 적은 자의적입니다. 그럼 권력을 잡은 자가 2005년 7월 이전 건은 괜찮고 2005년 7월 이후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네, 부동산은 안 되고 학교는 된다. 괜찮다. 이런 것은 그 국민들이 그 순간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아니 원래 이제 보면 좀 진보 쪽이 보면 좀 이런 거 있잖아. 보면 본인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확실히 보수보다 우월하다. 도덕 첨부 인건설이라고. 예. 그래서 뭐가 우월하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근거 없는 어떤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힘이 안 생겨요. 그러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까 이낙연 총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보면 지난해 우리가 그 촛불 혁명이 있었고 뭐 그 표현을 빌자면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하는데 보면은 아니 보면은 그 청와대에서 뭐해서 보면은 그야말로 초법적으로 법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저 권력을 남용했고 특히 공무원들을 갖다 흔한 얘기를 뭐 부리듯이 부렸다. 공무원을 부리려고 그래도 마음대로 자르고 근데 여기 보면 이낙연 총리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얼마 전까지만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딱 취임하는 그 순간 이 촛불 혁명의 도구란 표현을 썼어요. 공무원들이 들으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공무원이라는 거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한테 주어진 그 일만 몰두해야 되는 거지. 그게 직업 공무원 제도의 예, 근간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권력의 흔한 얘기로 뭐 좀 주고 노릇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지 말자고 보면 그리 어렵사리 보면은 저 직업 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키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갖다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와서 촛불혁명의 도구다. 그리고 이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찬 전 총리가 얘기했던 이른바 보수 괴멸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면은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건 심각한 모독일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그런 건 해서는 안 될 이야기고요. 그리고 촛불혁명이든 무슨 민주혁명이든 공무원을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은요, 100만 공무원들한테 대한 일종의 모독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도구입니까?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공복이죠. 공복이죠.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정권을 위해서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 정권이 생각하는 임의의 횡명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그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윤석열하고 이제 그 뭡니까 이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을 한 때도 보면 그때도 보면 이렇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다 공석이고 차장도 사의를 표한 상태에서 그런 검사장 이상급을 청와대에서 임명할 권한은 있지만은 추천을 받고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사실상 거의 뭉개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도덕성을 주장을 하면서 절차나 과정을 비판을 뭉개버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꾸로 돌려가 5년 전, 4년 전을 한번 보세요. 2013년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리 제청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종편에서 허구한 날 이야기한 게 책임 총리제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지지율이 높으면 만약에 이 법과 제도나 이런 규칙을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요. 옛날 히틀러도 그랬어요. 독일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그냥 법과 제도를 쉽게 깔아뭉개면서 이상하게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고 열렬한 지지층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제 말씀 정말 저는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보면 이낙연 총리 그 이후에 가장 빠르게 결정. 지금 아직 법무부 장관도 없어요. 검찰총장도 없습니다. 이제 대검 차장 하나 이번에 이제 됐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 검찰이라는 건 나름대로 그 뭐랄까 어느 조직이든지 아예 없앨 조직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나름대로 시스템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검찰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사를 임명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품신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가 악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 누구는 절로 보내고 누구는 일로 보내고. 근데 오롯이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2003년에 당시 사와의 대화 투.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보면 평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김강현 검찰총장을 갖다가 물리치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사실상 검찰을 갖다가 좀 흔들려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다 빼고 서울중앙지검장만 보면 긴급히 이제 투입하고 검찰국장 투입하고 물론 두 사람들이 보면 물론 뭐 이른바 돈봉투 회식 사건 때문에 뭐 구설에 오르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걸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 정리할 건 하면서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죠. 그런 가운데 저는 더 놀라운,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갖다가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인사를 발표한 것도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넘치는 이야기인데 그 인선 배경을 갖다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쪽에 국정농단 사건, 국정 공소 유지를 갖다가 위해서. 확실하게 하고 즉 다 유죄를 받아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바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아니었습니까? 총괄팀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든지 뭐 예를 들어 이재용 저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받아내고 제가 앞으로 진짜 지켜봐야 될 게 문재인 정권의 공소유지에 이재용의 뇌물죄를 받아내는 게 들어있는가를 저는 진짜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도 보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할 기회를 하고 두 번째는 보니까 이재용 그 공소 유지가 되어야만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최순실도 뇌물이 유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쪽이 흔들리게 되면 다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전 이 대목이 굉장히 사실 보면 이 참 보면 이 어떻게 보면 바람머리가 계속 되겠구나 싶은 게 최순실 게이트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재수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재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겠습니까? 뭐 정윤의 우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른바 진보 좌파 쪽에서는 이른바 산업화 세력의 축인 보수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격하려는 흐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4대강도 들어가고 뭐 쭉. 뭐 4대강은 아니고 뭐 이명박 자원외교 무슨 다 들어가. 반상. 그래서 지금 우리 황 소장님 뭐 지난 연말 연초까지 저 종편에서 저랑 뭐 저 같이 톡탁톡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나왔던 얘기는 뭡니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79년 10월 26일날 갑자기 서거하고 난 다음에 그 공백 기간에 청와대에서 뭉텅이 돈이 왕창 빠져나왔고 그것을 갖다가 최태문의 의부다들인 조순재가 받고 뭐 돌아갔습니다만 독일로 가고 조금 그 돈이 해서 뭐 가고 자 이것을 갖다 끊임없이 파면서 올 연말 내년 연초까지 가겠다는 이런 분위기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벌써 또 미국도 겨냥을 해가 록히드 마틴에 대한 뭐 이렇게 그렇죠. 뭐 또 F-35, KF-X4에 대한 조사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다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차관을 4명을 임명했어요. 차관 체제로 가겠다. 6명이죠, 임명. 이제 총 6명이 됐죠. 그런데 그러면 그 장관을 옷을 벗겨야 그 차관만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법무부는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는데 근데 장관을 두고 차관을 임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윤병세를 두고 차관을 새로 임명했잖아요. 조현 차관이죠. 예. 그러면 그 장관은 살아도 살한 게 아니고 실세는 차관이고 다음 장관 올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망신을 주자고 하는 것인가?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전 이해를 갖다 짧게 설명드릴게요. 국무회의 성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사실은 이거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모든 국법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국법 행위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그 국법 행위의 문서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즉 그 부서라 그럽니다. 부서가 있어야 서명날인이. 됩니다. 서명날인이 있어야 되고 또 보면 대통령의 그런 의사 결정은 대통령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그게 의결이죠. 그죠? 그래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고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15명에서 30명 미만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관을 다 잘라버리면은 차관들은 와서 배석은 할 수 있고 심의는 할 수 있는데 의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병세 장관을 비롯해서 한민구 장관을 비롯해서 곧 뭐 유일호 부총리도 마찬가지죠.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도 산 게 아닌 그런 장관들 앉혀놓고 차관 중심으로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요. 보면은 이렇게 되면 그 장관들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좀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 크게 안 보여요. 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붙들어 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뭐 업무 지시 1호부터 7호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하면 행정명령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시스템은 대통령이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상당히 높게 인정해줘서 그래서 이 이른바 상권분립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건데 우리는 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미국식 행정명령을 내리면 사실은 그건 조금 위헌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업무 지시로 통해서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 그 장관들 멀쩡하게 앉혀놓고 그 국무위원들이야말로 뭡니까 나와서? 아니 그리고 이게 공직자들한테 매우 좋지 않은 게 공직자 사회는 위계 질서인데 이런 식으로 이 옥상 옥처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기행적인 상태를 오래 끌고 가는 이유가 뭔가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선 뭐랄까 차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육부 차관 새로 임명됐습니다만 전직 차관 얘도 외교부 차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조현 차관이었습니다만 그 전 차관 지금 차관들이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2차관이 외교부 1차관 2차관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 갖다가 갑자기 아니
장관 윤병세 장관 후임으로 강경화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은 그때 가서 장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차관을 임명하는 게 맞지요. 근데 그 차관 지금 멀쩡하게 있는 차관 급히 바꿀 이유가 뭐 장관이 있습니까? 있고 장관 내정자 있고 장관 내정자한테 또 보고하러 직원들은 매일 가고 그 다음에 또 차관 있고 또 새로 임명한 예? 이 실세 차관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캐치프레이즈 후보 시절의 캐치프레이즈가 더 준비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 더 준비된 대통령. 왜? 또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청와대 4년을 근무했잖아요. 실장에 수석 자리 뭐 3번 그러니까 했고 이랬죠. 그 시스템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일견 일은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마음은 급하고 몸은 안 따라가고 그러나 급할수록 천천히.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감아서 쓸 수는 없는 법이다. 자, 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하면 자기는 남이 저지른 비판을 답습을 안 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